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6%인데 워렌 버핏의 수익률보다도 200배가 높습니다. 초단타 매매의 사실은 선구자격이에요. 투자의 천재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천재 경영자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홍익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월가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헤지펀드에서도 이름을 날린 대단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를 오늘 하기로 했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워렌 버핏밖에 모르는데 워렌 버핏을 압살하는 정도 수준의 연평균 수익을 기록한 사람, 짐 사이먼스.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수익률인데 60%가 훨씬 넘는. 30년 동안 연평균 한 66%의 수익을 올렸어요. 저도 이분 인터뷰도 보곤 했는데, 근데 이제 방향성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깊이 이해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한다던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수학과 알고리즘을 통한 투자예요. 맞습니다. 헤지펀드는 두 가지 종류의 투자가 있어요.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그거를 쫓아가면서 하는 매크로 투자가 하나 있고, 금리나 환율 같은 거. 그걸로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 폴 존슨 이런 사람들이고, 그쪽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부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자나 과학자들을 모아서 어떤 분야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게 해가지고 그 연구를 기초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매매에서 빠져요. 일명 이제 퀀트 투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가가 짐 사이먼스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부터 투자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짐 사이먼스는 하버드 대학 수학과 교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투자의 이제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 법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하고 그걸 시장에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직접 이제 투자 전선에 뛰어들죠. 이 사람이 지난 1988년서부터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6%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인데 수학의 천재들이 암호 해독가들이 많아요. 전쟁 때 사용되어진. 근데 암호 해독이라는 게 일반인들 눈에는 그냥 난수병처럼 보여가지고 도저히 그 어떠한 패턴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데 그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 암호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암호를 푸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주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수많은 신호들이 있고 그 신호들이 어떤 연결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추세도 이루는 것 같고 중구난방인데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일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양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게 바로 이러한 생각. 다른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양반은 패턴을 찾아내서 모아서 그거를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헤지펀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뮤추얼 펀드는 보통 한 2% 정도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서 헤지펀드들은 기본 수수료 2%는 물론이고 성공 보수를 한 20% 내지 이렇게 유명한 펀드는 한 40%까지 받아요. 성공 보수를 절반 뛰어가는 거네. 이 양반은 기본 수수료가 5%에 성공 보수가 40%. 5%에? 40%예요. 기본 수수료는 이익을 내든 안 내든 처음에 일단 딱 띄고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40%를 이제 가져오는 건데. 그럼 절반 갖고 가는 거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연봉이 거의 뭐 15억 달러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 돼요. 조단위 연봉. 벌어들이는 연봉이. 월급이 1,000억대네. 이게 같은 기간 이 메달리언 펀드가 벌어들인 금액이 S&P 500 지수 수익률의 1000배를 벌어들였어요. 이 양반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수익률보다도 200배가 높습니다. 그건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렇죠. 1988년에 그 $1,000를 여기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수수료를 제하고도 $2,000만 됐어.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는 이 메달리온 펀드는 자기 직원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펀드 위에도 이제 다른 펀드들도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만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그 고객들을 받지 않고 직원들 위주로 했는데 그다음에 또한 금액 자체도 100억 달러로 이렇게 딱 한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지면은 등치가 커지면 그렇지.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 그간 이 펀드에서 돈을 벌어서 배분된 수익이 자그마치 1,045억 달러야.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0명이라면은 직원이 다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펀드가 있는 그 근처는 다 억만장자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단한 천재 수학자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재 경영자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 펀드를 만들고 직원들 간의 보너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성과를 잘 올리는 직원의 보너스를 예를 들어서 100을 준다 그러면 네네. 그 본인한테는 한 40만 주고 예. 60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그 성과를 내는데 도움을 준 직원한테 더 많은 금액을 줘. 서포트해준 뭐 애널리스트나 뭐 후선 백오피스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내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 내가 내 동료를 도와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도 주고 필요한 방법도 같이 토론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 능력을 끌어들여서 주변의 동료들을 돕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돕는 시스템을 만든 게 그 보너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을 최과학자들을 뽑았어. 그 금융계 인사를 뽑지를 않았어요. 다른 골드만사스 같은 데는 MBA에서 파이낸싱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뽑는데 이 사람은 철칙이 금융에 물을 먹은 사람은 뽑질 않아. 그건 순수한 과학자들, 수학자들을 뽑아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성향이 다 독불장군이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게 놀랍네요. 이 사람이 사실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혼자 하는 것보다 모든 일을 함께 해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 맨날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살아낼 방법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2000년의 역사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간의 신용과 신뢰를 기초로 뭐 환원 같은 것도 개발하고 외상장사나 상업이나 무역기법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듯이 근본은 공동체라는 단위의 단결이야. 그 시스템을 그대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그 회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펀드 매니저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이 달라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달라지니까 목숨 걸고 도와주겠네요. 그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좋은 시스템입니다. 수학의 천재이자 하여튼 경영학의 천재, 경영학.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도 좀 그렇고 이 사람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워렌 버핏도 이제는 지주회사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전폭적으로 믿어준다. 자기 자회사들, 그러니까 인수한 회사들을 그 CEO를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도와주되 단 그 CEO들이 골치 아파하는 재무 문제, 상속 문제, 자금 관리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거고 또 하나는 위험 관리는 자기가 한다. 위험이 커진다는 거는 자기가 재무적으로 봐서 문제가 생기면 딱 자른다. 요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CEO들이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또 그런 대안을 주고 회사를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더 키워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도 좋은 그 인재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영자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이 양반은 어렸을 적에는 좀 언어를 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 쓰는데 이 양반도 어렸을 때에는 그 동네 마켓에 가서 그 스톡보이 노릇을 했어요. 스톡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켓에 배열할
물건들 창고에 가서 그거를 수시로 가져다가 그 마켓 매대에 올려놓고 또 마켓에서 손님이 찾으면 빨리 또 창고에 가서 물건 찾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딜리버리. 그런데 네. 생각보다 일을 못하는 거야. 창고에만 들어가면 안 나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 근데 못하는 정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마켓 주인 부부가 네. 야, 쟤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그걸 느껴. 아,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아닌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두면서 그 주인 부부한테 내가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나 MIT 내가 수학과를 들어가겠다고. 그때 그 부부가 속으로 그 웃어. 저렇게 멍청한 놈이. 근데 실제로 네. 17살에 그 입학을 해요. 17살에. 네. 빨리 그리고 입학했네. 대학도 조기 졸업을 해.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수학에 미쳐. 그러니까 미적분을 풀다가 야, 이 수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유레카를 외쳐. 그 군부대하고 관련 있는 그 연구소에서 암호 해독가를 모집하는데 거기 연봉이 대학 교수보다 서너 배는 많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암호 해독가 그 자리를 지원을 해요. 거긴 연봉이 워낙 세니까. 예. 들어가서 이제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또 주책 없이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자기 최고 상사격인 당시 그 사령관의 어떠한 그 전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어. 예. 그 신문에 실려가지고 또 잘려. 그런데 실력은 있으니까 예. 당시 다른 대학 수학과를 창설하면서 그 사람을 학과장으로 또 초빙을 해. 그래서 다시 대학으로 들어와서 하다가 하면은 그 버클리 대학에 당시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예.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거기 가서 오히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네. 이른 나이에 21살에. 그리고 결혼을 추구금을 가지고 네. 그때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대두, 콩에다 투자를 했어. 예. 그리고 본인이 새벽마다 새벽 시장에 나가서 콩 거래하는 걸 보는 거야. 네. 그러면서 뭔가 콩 가격을 예측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인이.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가 생기고 그 상품의 앞으로의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기후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 나름대로 그 변수들을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콩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주식 투자에 눈을 뜬 건 그 암호 해독을 하면서 거기서 패턴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당시는 수학자였음에도 수학 모델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랐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안 거야. 그 패턴을 가지고 수학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암호를 해독해 보는 거야. 그래서 암호가 해독이 안 되면은 자기가 패턴을 잘못 찾아냈거나 뭔가 공식을 잘못 만들거나 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그 수학 모델이 암호를 해독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거지. 거기에 익숙하게 된 다음에 이 친구 눈에는 주식시장의 그 어지러운 여러 변수들 중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시장에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봤다가 잘 안 맞으면 그걸 계속 개량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수학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 양반은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스스로 컴퓨터가 그 원리를 찾아내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만들어요. 저도 인터뷰 봤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 뭔가 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죠. 처음엔 어려웠는데 조정하니까 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것도 단기적인 추세에는 가능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패턴은 단기간 활용을 해야지 이거를 장기 추세로 계속 밀고 가면
이건 또 실패할 수 있다. 예.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서 가능하면 이거를 단축시켜요, 시간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초단타로 갈수록 확률이 커지는구나 해서 단타 매매 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IBM에서 당시 컴퓨터 그 책임자를 불러서 스스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단타를 하는데, 단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 초단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초단타 매매의 사실은 선구자격이에요. 근데 사실은 초단타 매매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불법의 소지가 큰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거래를 할 적에 네. 이게 뭐 1000분에 한 3초 정도 걸린다는데 초단타 매매는 그거를 그 사람들보다 1000분의 1초라도 먼저 알아가지고 상대방이 내놓은 패를 보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그 1000분의 1초 이상을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또 단축이 됐냐면 이제는 1000분의 1초 정도가 아니라 100만 분의 1초라도 빨리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패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대해서 사실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80% 이상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초단타 매매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지금 미국의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헤지펀드는 물론이고 그 골드만삭스나 메릴 린치나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그 과학적인 거고 저게 대해서 잘 밝혀내지는 못해. 그 혐의는 가는데. 이런 이 초단타 매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회사들이 그 객장에서 벌어지는 걸 1000분의 1초라도 먼저 알기 위해서 죄 서버 가까이에 있는 데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거래소 건물 내로 들어간다거나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로 가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뉴욕에서는 현물 거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서 선물 거래를 하며 이거 간에 그 차액 거래를 하는데 여기다 자기 전용선을 깔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1000분의 1초라도 먼저 접속시키는 게 돈벌이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투자회사가 자기 회사 전용선을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3억 달러를 주고 깔았어. 3억 달러? 네. 전용선을? 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그 1000분의 1초라도 빨리 접속시켜서 재미를 봤는데 그렇게하고 딱 1년 후인 201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전용선 필요 없이 그 전파로 그 송수신하는 게 생겨서 그게 전용선보다 더 빨라졌어. 이 회사는 이제 3억 달러를 이제 손실을 본 거지. 이제 그 정도로 여기에 관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하긴 추세를 읽는 거라면 추세가 읽어지는 시점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이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할 적에는 이제 기상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익 거래를 할 적에는 거래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서 이제 더 빠른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느냐를 하고 그러니까 부분별로 해당되는 과학자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의 수익은 굉장히 일정해요.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따먹는 거구나. 그런 거죠. 매크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은 굴곡이 심해. 돈 많이 벌었다가 깨질 땐 심하게 깨지고 하는데 이 과학적 프로그램을 하는 쪽은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을 쫓아서 그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회사들이 대부분 다 돈을 잘 벌어. 이게 이 펀드. 그러면 이제 틈이 점점 좁아지긴 하겠네요. 그 틈새를 계속 조금씩 나눠 먹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영업 기밀이 굉장히 철저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서로 감은 느껴도 정확하게는 몰라. 그렇지. 얘기해줘서 그게 빠져나가는 순간 그쪽은 마진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쪽도 그 자기 해직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 해직 직원이 경쟁업체에 가면 어떻게든지 소송을 해서 그 직원을 못 다니게 만든다거나. 그렇지. 노하우 빠져나가는 거죠. 영업 기밀이 이제 바깥으로 나갈까 봐. 그렇군요. 오늘 뭐 엄청나게 재밌게 한 사람 알아봤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혹시 또 제임스 사이먼스에 관해서 또 추가로 얘기해 주실 재미난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특별한 건 네. 뜻은 없고 이 사람이 수학 천재이죠. 본인이 투자의 천재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천재 경영자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간의 그 간섭이나 개입을 가능한 줄인다. 또 하나는 패턴을 찾아서 그게 네. 현실에서 맥히는 건 생각보다는 오랜 기간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장기로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을 짧은 쪽을 선호한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단타를 넘어서 초단타 쪽으로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저는 사실 저하고는 좀 방향성 굉장히 많이 다른데 한국에서도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한국에서도 좀 발달을 해서 이런 쪽이 나오면 해외 쪽도 투자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몰라도 흐름을 파악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을 파악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오늘 우리 홍익규 선생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이 씨앗이 뿌려져서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가는 그래서 한국형 헤지펀드 또는 한국형 이런 퀀트 투자 전문 퀀트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실력 있는 퀀트 투자자들이 생겨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잡아먹는 그 날을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씨앗을 뿌린 게 앞으로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고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는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짐 사이먼스에 대한 해안을 알려주신 우리 홍익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증시각도 TV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